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같이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석 모란공원에 왔는데요. 여기가 또 어떤 곳인지, 왜 저희가 여기서부터 민주올레를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태일 열사의 묘지가 여기에 만들어지면서부터 노동운동 관련한 그 열사들도 여기 많이 모여 있고, 다른 여타 그 민중운동이나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열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설묘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옆에 보면 묘역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제 아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뭐 김그태 예. 전 의원님, 의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 우리가 오늘 네. 찾아뵈야 되는 쭉 가는 데가 전태일 그러면 열사의 묘지는 저 위에 네. 있고, 그러면 지금 네. 현 위치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민주열사 묘역이라고 비가 하나 있네요. 예. 가을이라서 볼차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우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조영래 변호사님이 아까 전태일 평전을 쓰신 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조영래 변호사가 서울대를 다니는 동안에 그 전태일 열사가 헌신을 하고 또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쫓아갔던 대학생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조영래 변호사가 한 5, 6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 도망 다니면서 그 전태일 열사의 일기나 남아있는 유품들을 다 전달받아서 전태일 평전을 완성했죠. 3, 4년이 걸리셔서. 아마 그 조영래 변호사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전태일에 대해서, 전태일의 또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또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 전태일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지식인 중에 한 분이셨죠. 전태일 평전이 처음에는 그 지은이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지은이를 밝히고 출간할 수는 없죠. 당장 잡혀갈 거니까. 그래서 이름 없이 출간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출판이 될 때 조영래 변호사의 이제 이름이 평전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책 제목도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넣지 못하고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뭐 이런 식으로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크게 보면 연대의 차원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장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노동자 전태일이 그 당시에는 법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그것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겨우 구했을 때 내가 이 책을 읽어내는 것조차가 힘든, 다 한자라서 옥편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했던 그런 현실 속에서 당장 나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학생 친구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글이 사실 그 당시에 이 조영래 변호사님이나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안기게 된 거죠. 아까 이제 박영진 열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영진 열사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전태일. 제2의 전태일. 86년에 본신하신 열사,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본신하신 분인데,
본인이 분신하시고 남긴 유언이 네. 내가 전태일의 뒤를 잇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전태일의 뒤를 이어서 먼저 가니까 남아있는 동지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동운동을 해달라, 뭐 그런 요원을 남기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여기 보시면 네. 박영진 열사의 묘가 네. 여기 딱 그 올라가는 길목에 딱 네네. 앞을 가로막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전태일 열사의 묘소가 있는 데인데, 박영진 열사가 86년에 분신하시고 나서 그래서 당시 같이 활동을 하시던 여러 활동가들이나 또 민주화운동가들이 박영진 열사의 묘를 꼭 전태일 열사 묘 옆에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경찰이 여기를 막았어요. 진을 치고. 이 공원을요? 아니, 여기 올라가는 길을. 그리고 여기까지는 운구를 해서 온 거죠. 왔는데 전태일 열사 묘 바로 옆에는 못 묻는다. 그러면 너무 이제 또 상징성도 높아지고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놓은 그 경찰의 바리케이트 앞에 바로 이제 그 상해를 놓은 자리에, 그 자리에 결국은 묻게 된. 박영진 열사님도 그러면 전태일 열사님이랑 똑같이 이제 노동자셨던 건가요? 노동자. 아주 전형적인, 정말 전태일과 닮은 꼴이라고 할 만큼 중학교 중퇴하고 네. 공장에 계속 일을 어렵게 생활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공장 일을 하면서도 이 본인이 노동자라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또 일찍 깨달아서,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조도 만들고. 네. 여기 보면 임금투쟁 중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살인적인 부당 노동행위 철회하라. 노동상권 보장하라. 를 외치시면서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것하고 똑같은 네. 외침이죠. 네. 드디어 우리 저희가, 네. 전태일 열사의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면 이제 그 머리띠가 이제 눈에 띄고요. 저는 이거 300만 근로자 대표 전태일의 묘 이게 눈에 탁 들어오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당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네.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숫자가 한 300만 명쯤 되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는데, 뭐 구청에도 찾아가고 노동부에도 찾아가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300만 근로자의 대표다라고 뭐 이렇게 명함 비슷한 걸 만들어서 소재하고 다니고 그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어떤 걸 세상에 이제 외침으로 하셨는지는 솔직히 조금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네. 유명한 동대문 평화시장 네. 앞입니다. 그 당시 여기 평화시장에 네. 노동자 숫자가 한 3만 명쯤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3만 명은 여기 평화시장하고 네. 요 앞이 통일상가, 요 그리고 이 평화시장 뒤편이 동화상가, 그렇게
주로 세 군데 봉제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여기에 뭐 한 3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봉제 공장이 1000개 이상 들어서 있었던 아주 집약적인 밀집 노동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당시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어린 소녀들이 또 여공들이 그리고 일부 또 재단사들이 일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그때 여기 바로 앞이 네. 전태일이 분신한 장소가 바로 여기 앞입니다. 아마 이 평화시장 건물에서 뛰어나오면서 네. 몸에 불을 지르고 아. 이 앞에서 쓰러진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태일 열사가 여기 평화시장에서 나와서 여기서 나오면서 몸에 불을 붙이고 뛰쳐나왔죠. 아. 나오면서 이 자리에 쓰러진 네. 현장이 아마 여긴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흉상이라고 하나요? 흉상이 이제 여기 책을 한 권. 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이죠. 전태일 열사가 네. 마지막 분신을 할 때 근로기준법 책을 불사 지르면서 자기 몸에도 불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왜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근로기준법이 뭔 소용이 있느냐? 라는 의미에서 근로기준법,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던 근로기준법 책을 불사르면서 자기도 함께 분신하신 이 거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거 자체가 있었죠.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잘 몰랐을 예, 것 잘 같아요. 모르고 네. 뭐 어려운 한문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근데 용케 또 근로기준법을 찾아내 가지고 읽어보니까 아니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권리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으니까 네. 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제발 왜 이런 그 법에 있는 것조차도 안 해주느냐라고 아무리 항의를 하고 전쟁을 해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또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또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본인의 몸을 불살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해방 후에 한국의 노동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촉발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여공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전태일 열사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네요. 22살이었어요. 당시 그 평화시장에 네. 일을 했던 여공들이 뭐 한 10살? 12살부터 20대 초반 정도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 시다, 이제 당시 시다라고 하는 애들은 다 동생들이죠. 실제로 전태일에게는 여동생이 2분이 계셨죠. 2분이 자기 그 여동생 뻘의 애들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또 철야 노동을 해야 될 때는 약까지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타이밍 약까지 먹으면서 타이밍 많이 먹으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피를 토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분노한 거죠. 그리고 네, 선생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님의 이제 묘지가 전태일 있네요. 열사의 어머니시자 네.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어머니로 그 아들이 분신으로 죽고 그 아들이 죽은 병원에서 마지막 요원으로 그 한국의 노동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어머니가 대신해 달라 그런 부탁을 꼭 했고,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한국 노동자의 어머니로 활동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 하면 250회 209류 구속 다 합치면 250회 250회. 네. 구속도 몇 번 되셨고 구류 상관은 뭐 수백 번 되는 거죠.
진짜 그 한국의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마다 안 가신 현장이 없고 거기에서 진짜 꿋꿋하게 아들의 뜻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청년 노동자 김용균. 사실 이제 뉴스에서 제일 최근에 봤던 이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아주 진짜 제대로 온 네. 국민들이 알게 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제 김용균 노동자는 네. 한전의 산하, 그 산하 그 자회사의 또 하청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한전이라는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민영화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본의 논리에 맞춰서 민영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 민영화를 하게 되니까 더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하게 돼서 사람은 없어지고 수익만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하청이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하청 회사들을 늘려가고 그래서 위험한 일은 본사가 안 하고 엄연히 본사가 다 관리하고 하면서도 책임은 저 밑에 가게 만들어 놓은 위험의 외주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저희가 그 전태일 열사도 뵙고 왔지만 전태일 열사가 올해가 이제 50주기라고 그렇죠. 네, 들었는데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지나고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50년이면 강산이 한 5번쯤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한 국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된다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노동자가 도리어 노동자들의 일을 하다가, 현실은 네. 더 열악해지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런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발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전태일 열사의 묘지, 이소선 어머니의 묘지, 이제 김용균 열사의 또 묘지를 다녀왔는데 조금 더 이제 아까 해주셨던 말씀에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정말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꼭 뭐 전태일 50주기라서는 아니지만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이제 50주기를 맞아서 꼭 해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전태일 3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전태일 3법. 네. 네. 뭐 근로기준법 중에 2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문제 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하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가 빨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 청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청원 중인 건가요?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전태일 3법 제정운동에 같이 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사실 저희는 열사분들처럼 뭔가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국회에 가입을 하고 이제 그 청원에 꼭 서명을 저도 그거라도 네, 그렇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나중에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운동의 기본이고, 열사들을 뵐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1년에 2천 몇백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든요. 이게 다른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게 그 수준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죽음이 그 산업재해로 인한 2천 몇백 명의 죽음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태반은 그 우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제도를 지키고 그 기준대로 제대로 적응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죽음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기업 살인.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 살인이고 기업이 하는 살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죠. 물론 전태일이가 죽었을 때 그 어린 여공들의 죽음을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근로조건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이게 근로조건의 열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김영균 열사의 죽음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게 전태일 열사 50주년을 맞이해서 최소한 방금 말했던 그런 이런 죽음들을 좀 막기 위한,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이 뭐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동참에 의해서 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전태일 열사의 투쟁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투쟁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계속 있어 왔던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순히 노동자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기층 민중이듯이 이 기층 민중들이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을 걱정 안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 활동들도 같이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노동운동이 우리가 뭐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 빈민운동 막 나누잖아요. 네. 나누긴 하지만 전체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는 것에 큰 테두리 안에 그냥 작은 각각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듯이 그 약간의 얼굴들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운동의 바운더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에 지탱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이 노동운동은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서 모란공원을 찾아왔고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